삼국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역사 속 이미지가 매우 다른 인물이 있다면 유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손찬이 형은 유비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유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 한번 잘못하면 옥수수 다 털릴 것 같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 이 정도로 타협하겠습니다. 유비의 자는 현덕으로 탁군, 탁현 출신입니다. 유비의 집 옆에 커다란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잎이 무성하고 모양이 수레덮개와 같아 사람들이 이 집에서 귀인이 날 것이다 했다 하죠. 어린 유비 역시 내가 크면 이 뽕나무만한 수레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 천자의 수레를 탈 거란 얘긴데 이를 들은 숙부 유자경이 유비에게 입 조심해라, 집안 작살난다. 유비의 집안은 아버지 유홍이 젊어서 요절하여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유비의 어머니는 이 상태로는 답이 없다 생각했는지 15살의 유비에게 책을 주고 유학을 보내니 당시 한학의 대유, 즉 대선비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때 공손창과 유덕연을 동문으로 만나게 되는데 특히 유덕연의 아버지 유원기는 유비를 아들과 같이 지원했다고 하죠. 이때 유원기의 아내가 남한테 왜 자꾸 돈을 쓰냐,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줘라 불만을 터뜨리자 유원기가 우리는 다 같은 유씨이기도 하고 그 아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유비는 몇 살 위인 공손찬을 형이라 부르며 친하게 되었는데 책 읽는 건 별로 흥미가 없었고 노는 걸 좋아했다. 공손찬도 딱히 학문에 매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같이 놀고 먹지 않았나. 어릴 때 천자의 수레를 탈 거라던 유비는 이때부터 보스 기질이 발현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말이 없으며 포커페이스에 일가견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 마치 한 고조와 같으니 젊은이들이 그를 많이 따라다녔다. 사실 유비가 노식 밑에서 수학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유비가 노식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게 176년쯤인데 이어 노식이 얼마 안 있어 조정에 복직하거든요. 길어봐야 1, 2년 정도로 보이고요. 원체 공부에 관심 없던 유비는 무례배 집단을 만드는데 지역 자경단 같은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자경단을 만들어서 악명이 높았던 원술이라든가 특히 원술은 노중한귀라는 무시무시한 별명만큼 저자에서 사람들을 족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비는 이런 악명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상인들 뒤봐주고 뽀찌 먹는 선에서 점잖게 하지 않았나. 이 유비의 무례배 집단은 황건적의 봉기 때 소중한 군사적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 장세평과 소쌍이 돈을 대니 병창과 보급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대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일각에서 장세평과 소쌍도 삥 뜯긴 거 아니냐 하는 재미있는 추론도 있는데 확인되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듯 유비는 어느 작은 무례배 집단의 두목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유비는 인자함과 인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와는 거리가 먼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유비가 중상국 안희연의 현의를 할 때, 참고로 현의는 현령 밑에서 군 감독하는 사실상 하발인데 한나라 황실에서 지금 공 좀 있다고 지방에서 장리 해먹고 있는 놈들 태선을 거치게 해라, 즉 선발 과정을 거치게 해라. 군의 도구가 찾아오니 유비가 쫄려서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하는 거죠.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도구가 안 만나줍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도구가 뇌물을 요구했다 하는데 허구이고 유비가 먼저 만나려고 한 거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겠죠. 떳떳하면 앉아서 기다리면 될 일이지 왜 먼저 찾아갑니까? 안 만나준 거 보면 오히려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군 도구가 청렴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마피아가 뇌물 안 받는 검사를 납치해서 죽이는 남미 어딘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만약 여기서 만나서 짝짝꿍 되면 관직을 유지하거나 뇌물을 남보다 더 좋은 걸 주면 효렴 등으로 청구돼서 현령이 되거나 하는 거죠. 물론 유비가 3년상을 했다거나 효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서 효렴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당시 하급 관직은 청유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효렴에 청구되려면 3년상은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공손찬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아니지만 모시던 태수를 위해 유배지도 따라가고 한 게 높게 쳐져서 효렴이 된 거고요. 참고로 도구는 태수 직속 감찰관으로 현령보다 높다 할 순 없고 현령이 사장이면 도구는 외부 감사 정도 되겠죠. 이거 우리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대장, 중령이 감사 때 상급부대 소령한테 쩔쩔매잖아요. 여담인데 군 복무 시절에 잠시 대대장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었는데 저녁 한 달 앞두고 폐급이 되니까 책이나 보라면서 당번병을 시키더라고요. 그 딱 한 달 땡보였지 간편부대라 겸하는 보직이 서너 개는 되는 개해린 군생활이었으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양반이 전역하고 나중에 18대 국회의원으로 그 후일에 민주당 정무수석까지 하는 의원, 그 주먹으로 팬 그분인데 진짜 외모와 풍채가 장비 그 자체거든요. 주먹이 제 얼굴만 합니다. 근데 그 양반조차 감사 때 자기보다 낮은 소령한테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친이계라 또 공천받아 나올 수 있으니 그 외의 일화는 조금 아끼는 걸로 하고요. 암튼 군 도구가 만나주지 않자 현령도 아닌 현이 따위가 도구를 잡아서 장 200대를 쳐버리죠. 장 80대만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한나라 때 유교적 사상 중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육형, 즉 신체를 절단하는 형을 폐지하는 대신 태형을 늘리는데요. 이걸 나중에 진군부자가 육형을 부활해야 된다. 태형을 막 100대씩 쳐서 사람을 죽일 바에야 그냥 신체 절단해서 살게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일이 더욱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되었다. 무튼 장 200대 맞았으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소설 연의에서는 장비가 도구를 패는 걸로 각색되고요. 삼국지에 백리지제 일화가 2번 나오는데 장환과 방통이죠. 특히 장환은 유비 입촉 때 현장으로 임명되는데 유비가 불시에 찾아가니 술 먹고 자빠져 자고 있었다. 이에 유비가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제갈량이 그는 백리지제, 즉 평방백리 따위를 관리할 인재가 아니다. 저런 거나 할 인물이 아니니 중용하든가 아니라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목숨은 살려주고 쫓아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니 방통가의 일화입니다. 유비가 입촉해서 성도를 함락하고 잔치를 열었는데 방통한테 말하는 거죠. 아따 오늘 기분 째진다. 실컷 먹자. 방통이 속으로 이거 뭐하는 놈인가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방통이 상책으로 유장을 기습하자 할 때는 아 그건 도리가 아니다. 내가 어찌 그런 신이 없는 짓을 하느냐 하다가 막상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더는 중책인 감행간 회군으로 성을 함락시키니까 기분 좋다 하는 거거든요. 방통이 어이 털려서 남의 나라를 빼앗고 좋아하는 게 사람 새끼냐. 유비가 대노하면서 주나라 무왕도 주왕을 토벌하고 춤추고 노래했다. 그러면 걔도 사람 새끼 아님? 썩 꺼져라 하니 방통이 나가버리죠. 유비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방통을 부르니 방통이 먼저 사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유비의 그 보스 기질을 감안하면 당연히 부하가 잘못해도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태연하게 개기고 있는 겁니다. 유비가 이놈 봐라 하면서 방금은 누구의 잘못인가 물으니 방통이 우리 둘 다 잘못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하오하오를 연발하며 기분을 풀었다. 사실 비유가 잘못된 거죠. 유장은 주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능하긴 했으나 필승의 전법인 정도의 계책, 청야전술도 백성들 불쌍하다고 마다해서 항복했죠. 이걸 묘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적들의 병창과 보급으로 사용될 물자와 쌀은 싹 불태우는 게 병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도에는 존버할 만한 충분한 병력과 군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불태워버리면 성박해서 논밭을 가꾸던 백성들도 먹을 게 없어져 버리죠. 이 청야전술은 당시 하우연, 제갈각, 가깝게는 2차 대전 널리 쓰이던 전법입니다. 아무튼 이 일화는 습작치와 배송지의 삼국지 주석 담당 세대간 논쟁으로 발전하는데 배송지가 10대일 때 습작치가 죽죠. 먼저 습작치가 역시 방통은 직원을 서슴지 않으니 훌륭하다 찬양하는 댓글을 달아놨는데 후일에 배송지가 아니다 그거 그냥 방통이 말실수한 거고 그 내용도 보면 유비가 잘못한 게 맞다 새로운 댓글을 달아놓죠. 통수쳐서 익주를 접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덕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유비가 실제로 인자하고 인덕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건 그의 빠른 계산 그리고 도같은 정치감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비의 고도의 정치 행위는 다름 아닌 형주에서의 두 일화인데 유표가 죽고 조조가 남하하자 제갈량이 즉시 형주를 접수하고 방어해야 된다. 유비가 도리가 아니다 하여 거절하죠. 나중에 유장도 터는 유비가 과연 도리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심지어 유종은 유기와는 원수지간인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로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다. 유비는 이미 군벌을 장악하지 못해서 합의를 털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유종을 치고 형주를 접수한다 해서 형주군 10만을 단기간에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 게다가 상대는 합의성 당시의 여포도 아니고 조조인데다가 형주 호족들 대부분이 친조조파입니다. 가망 없는 싸움이죠. 결과적으로도 도망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 다 끌고 도망간 거. 이건 당시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유비가 인덕이 있어서 백성들이 따라갔다기보단 위나라는 기본적으로 세병제 플러스 둔전 중심의 병력 구조인데, 둔전제 중에서도 민둔 그리고 세병제 중심의 병력, 즉 잡히면 일단 가족들과 생이변은 기본사항이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밭을 갈거나 대대로 타지에서 군인을 해야 하는 옵션이 따라옵니다. 위나라의 민둥과 병력은 주로 전쟁 프로들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시 형주의 평민 가장이라면 가족들과 같이 피난을 택하겠습니까? 잡혀서 끌려가는 걸 택하겠습니까? 이걸 유비가 백성들과 같이 도망하는 걸 선택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죠. 유비는 사실 한평생 참모들의 간언보다는 자기 머리와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온 인물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진군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합의를 털리고 조은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일흥에서 털리는 등 누도 많이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뼈가 굵은 그 유비가 결국 그 백성들을 다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몰랐겠는가. 결국 백성들은 다 털리고 유비의 두 딸 그리고 서서의 모친까지 사로잡혀서 서서도 조조군으로 튀어버리죠. 예측된 결과죠. 기병 5천이 추격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유비는 융중대에 따라 적당한 때에 형주를 취할 거라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었고, 이때 처음부터 나 좀 살자 혼자 튀어버리면 그 민심 이반 훗날 형주를 도모하는데 큰 장벽에 부딪히겠죠. 살아남기만 하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유비는 살아남아 형주 남사군을 정벌할 때 이 모두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의 직급을 이어받아 형주목이 되고 형주를 큰 노력 없이 무혈로 접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비 일생에서 가장 큰 정치력을 발휘한 일화라 보고요. 결론적으로 유비는 인자함, 인덕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았던 영웅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유비 후속편, 사실상 삼국지 최대 전투 일흥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